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8월 28일입니다 일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밤 11시 26분입니다 상당히 늦은 시간이에요. 제가 참고로 주말이 되면은 스케줄이 좀 빡세요. 평일에도 빡세지만 주말 되면 이제 아빠 역할, 가장의 역할을 하느라 오히려 평일보다 더 빡센 것 같아. 스케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미 늦은 시간이었었고, 그래서 부랴부랴 컴퓨터를 켜고 분석 후에 이제 지금 영상을 녹화하는 겁니다. 방송을 틀었어요. 자, 주말 동안에 증시가 폭락을 해서 금요일에 다들 지금 걱정이 크실 거예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 일단은 왜 빠졌는지, 왜 빠졌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될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자, 집중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녹화하고 있습니다. 녹화하고 있는 거 맞지? 녹화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왜 빠졌는가. 미국이 거의 한 4% 가깝게 빠졌죠, 나스닥이. 네, 다우는 3%, S&P도 한 3.3%.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두렵죠. 다음 주가 엄청 두렵죠. 자, 왜 빠졌을까요? 지난 금요일에 이벤트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었는데요. 하나는 잭슨 홀 미팅 이후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고요. 그죠?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물가 지표죠. PCE.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PCE는 예상대로 전월 대비 하락했어요. 하락해서 시장에서는 호재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소몰도 상승 파동이 나왔었죠. 하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오면서 상승분을 토해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유료 회원님께도 매일같이 마감 브리핑이나 그런 거 올려드리는데, 거기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파월 의장이 헛소리를 하면 상승분을 다 토해낼 수 있다. 근데 우려하던 일이 벌어진 거죠. 네. 그래서 PCE 발표는 좋았으나 파월의 주둥이가 문제였다. 입이 문제였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자, 매파적 발언을 했던 거죠. 조금은 비둘기스러웠어도 괜찮았을 텐데, 참고로 비둘기 이런 그 뉴스 보게 되면 매파다, 비둘기파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초보분들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비둘기파, 그러니까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했다 하면 이거는 지수에 조금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소리고, 매파적 발언은 반대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우리가, 발언을 이제 다들 뉴스를 통해서 한 번씩은 다 접하셨을 거예요. 시간 관계상 저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딱 보면은, 달라진 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기존의 연준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몇 명씩 해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연설을 해요. 우리는 지금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고, 이걸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되고, 계속 똑같은 스탠스였었어요. 파월도 마찬가지. 파월도 기존의 연준위원들의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냥, 다들 기대했었던, 이 잭슨홀 회의에서 뭔가 조금, 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어떤 뭔가 좀 긍정적인,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너무 강한 매파적 내용들이 줄을 이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정의 빌미로 작용을 했던 거죠.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없었어요. 다들 그냥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고, 아마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았다라는 거. 부정적인 것도 다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뉴스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뉴스를 검색해보시면 조기 완화, 즉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했을 수 있죠. 그죠? 할 수도 있었지. 하지만 지금 몇 월이에요? 8월이에요. 이제 9월입니다. 너무 설레발 아니에요?
최근에 한 두세 달 정도의 지수 반등이, 두 달 정도의 지수 반등이 내년 금리 인상 때문에 반등이 나온 거야?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네, 그냥 신문기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에 나오는 것들 고지고대로 다 믿지 마세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냥 빠졌으니까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번 반등이 나왔던 거는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트리거가 됐던 것은 뭐예요? 물가지표. 그죠? 네, 물가지표. 물가지표가 조금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실제로 개선이 됐고, 그죠? 그것 때문에 반등이 나왔던 거거든요. 내년에 금리 인하 할 것이다라는 거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고 나온 뉴스들은 다 헛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즉 결과적으로는 보면 뭐예요? 야,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그냥 파월이 좀 매파 좀 부정적이 좀 세게 얘기했죠. 세게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그냥 하락의 빌미로 작용한 거죠. 어떻게 보면 살짝 조금 과했다 싶어요. 네. 자, 결론은 뭐예요? 파월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표.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살짝, 정말 살짝이죠. 왜냐면,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CPI 지수가 있죠? 네,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계속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신고가였어요. 단기 신고가였었는데, 이제 살짝 꺾인 거야. 딱 한 달 꺾인 거야, 한 달. 한 달 하락한 거거든요. 맞죠, 여러분? 네. 당연히 단서가 부족하죠. 이것만 가지고서 야 인플레 피크아웃이야 끝났어. 인플레 상승이 끝났어. 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파월은 얘기하죠. 인플레 조금 둔화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단서가 부족하고 우리 연속성을 띄워야지만이 우리가 조금 그러니까 연속성을 띄워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 당연한 겁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럼 뭐예요? 앞으로 키는 누가 주고 있어요? 경제지표. 우리는 지표 결과에 기대를 하는 것 말고 방법이 없어요. CPI와 PCE 지표가 키를 쥐고 있다. 얘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두 지표는 매월 발표됩니다. 매월. CPI는 중순 좀 전에 발표되고 PCE는 매월 말 정도에 발표가 됩니다. 이 두 지표에 따라서 지수가 오르내리고 할 거예요. 방향성이 잡힐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게 무엇이 있느냐? 일단은 경제지표. 파월도 얘기했죠. 경제지표를 볼 거다. 그럼 우리도 경제지표를 봐야 돼요. 경제지표 보면은 당장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뭐예요? 8월 30일. 이제 시작하는 주에, CB, 소비자 신뢰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제 컨퍼런스 보드죠. 이걸 우리가 왜 봐야 되냐면, 지난번에 이게 한번 좀 안 좋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컨퍼런스 보드가 여기 보시면은 6월 28일, 7월 26일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 뭐냐면 컨센서스 예상치죠. 예상치보다 적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네, 예상보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저번에도 지수 조정의 빌미가 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지난 이 지표가 발표됐었던 6월 28일과 7월 26일 둘 다 안 좋게 나왔잖아요. 예상치보다. 그죠? 자, 6월 28일, 7월 26일 지수 볼까요? 나스닥. 자, 6월 28일 볼까요? 6월 28일은 이날이네요. 짱대목 나오죠. 그죠? 6월 28일. 네, 그리고 7월 26일 보겠습니다. 7월 26일 역시나 이때도 마지막 짱대목 나왔던 날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때도 CB가 안 좋게 나왔고 이때도 CB가 안 좋게 나왔어요. 둘 다 안 좋게 나왔는데 역시나 결과적으로는 지수 조정의 빅매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주에도 8월 30일 날 나오는 ECB 소비자 신뢰 지수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현재 컨센서스는 97.5로 나오는데 글쎄 반등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 좋게 나왔을 때 지수가 빠졌으니까 좋게 나오면 아무래도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이제 여러분, 일단 기대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지난번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을 때가 이제 5월 31일이에요. 5월 31일 마지막 날인데 그때는 지수가 어땠냐면 미리 올랐습니다. 미리 올랐고 이날 자체 지수 자체는 뭐 빠지긴 했었습니다만은 상승세가 깨지지 않았었죠. 그죠? 양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CB 지수가 제법 중요하다. 무시할 건 아니다라는 거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실업률. 지난 8월 5일날 실업률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스태그플레이션 제가 지난 3월달부터 계속 경고했었던 거예요. 이 스태그플레이션. 지금이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에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면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물가는 안 잡히고 경제가 꺾이는 것을 말합니다. 진짜 무서운 거예요. 물가는 계속 올라요. 부담되죠. 뭐 물건 같은 거 사는 게 부담됩니다. 근데 경제가 안 좋아져요.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 탄탄한 고용시장은 야, 그래도 우리 경제가 아직 살아있구나. 이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역사상 스태그플레이션 역사상 여러분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과거에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던 수많은 사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뭐예요? 고용시장이 다 붕괴됐다라는 거예요. 고용이 다 망가졌어요. 여러분. 고용이. 하지만 지금은 고용이 버티고 있다. 실업률이 버티고 있어요. 참고로 지난 8월달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업률은 이제 플랫했는데 다른 뭐 비농업 고용지수라든지 뭐 다른 그 외의 고용지수들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예요. 잘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지수 나스닥 선물이 급락했거든요. 장중에. 이 지표는 9시 30분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나스닥 선물이 그때 급락을 했어요. 왜 급락했느냐? 되게 웃긴 거죠. 야, 경제가 탄탄하니까 금리를 올려도 되겠네.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고용시장 살아있으니까 야, 금리 급격하게 올려도 되겠지? 또 이렇게 또 이제 끼워 맞추기. 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럴 때는요, 경제가 좋아도 야, 경제가 좋으니까 금리 올려도 돼 라는 빌미로 떨어뜨릴 수 있고요.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야, 이런 상황에 경제지표가 안 좋아? 급락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둘 중에 어떤 게 좋아요? 결과는 그나마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는 게 좋겠죠. 당연히. 맞죠?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 이거 막으려면 이 실업률 꺾이면 안 됩니다. 고용지표는 계속 잘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그나마 얘네들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심리적인 어떤 지지선, 안정감. 네. 만약에 실업률이 이미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정말 이건 큰일입니다.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그죠? 네. 혹시라도 갑자기 급등을 하기라도 하면 문제됩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추이는 괜찮아요. 잠깐 캡처해서 보여드리면은 실업률 잠깐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실업률 이제 보통 이제 월 초에 나오거든요. 네. 9월 2일날 나오죠? 보시면은 이때까지 추이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업률. 그나마 정말 잘 나오고 있어서 다행이죠. 얘네들이. 잠시 좀 걸립니다. 이 investing.com이 너무 좋은데 이용자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뭔가 클릭을 했을 때 바로바로 뜨는 법이 없어요. 얘네 서버도 좀 늘리고 해야 되는데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아? 문제가 좀 있어? 자, 실업률 잠깐 보시면은 보여드릴게요. 지금 몇 개월째 계속 3.5에서 3.6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실업률입니다, 여기. 그죠? 계속 지금 플랫하죠? 큰 변화 없이 잘 버텨주는 모습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 네, 중요하죠. 비농업 고용지수. 뭐 비농업 고용지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비농업 고용지수 중요하니까 그거 보여드릴게요. 자. 예. 이 방금 보여드린 것은 실업률입니다. 이거.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비농업 고용지수가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어때요? 지난달에 보시면은 비농업 고용지수가 옆으로 쫙 가다가 팍 튀어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때 컨센서스 대비 100% 증가했어요. 엄청나죠? 그죠? 계속 컨센서스 상회합니다. 계속.
이번에도 보면 컨센서스가 지금 지난달보다 높은데 마찬가지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용시장은 다행히도 탄탄하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음으로 체크해야 될 것은 뭐다? 뭐예요, 여러분들? 드디어 나옵니다. 이제 여기 CPI. 이게 진짜 중요하죠. 자, 지난 8월 10일 날 처음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처음으로요. 나스닥 선물은 이 지표 발표하기 전까지 약세였었다가 발표 후에 이제 급등을 했었어요. 네, 발표 후에 나스닥은 결과적으로 2.9% 급등을 하게 됐었고요. 자, 보세요. 다 빨간색이죠. 그동안에 이 물가 지표가요, 컨센서스가 사실 뭐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면 다 이보다 높게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높게 나올 수 있었는데 낮게 나온 거죠. 처음으로 낮게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호재로 받아들여졌고 지수가 급등을 하게 됐던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예, 이 그래프를 보세요. 계속 올라가기만 했었습니다, 거의. 그죠? 살짝 한번 빠졌던 적이 있었었는데, 이때도 보시면은 빠졌지만은 연속성을 띄지 못했었죠. 연속성. 이번에도 한 번 빠졌어요. 이번에 빠졌는데, 지난번에 비해서 제법 많이 빠졌죠. 이번에 빠졌던 폭은. 하락폭은. 그럼 뭐, 그래봤자 뭐, 뭐예요. 0.1 나온 거지만은, 0.6 정도 빠진 거지만은, 아무튼, 이 빠진 폭으로만 본다면은 가장 많이 빠진 겁니다. 가장 많이. 그죠, 여러분? 예. 0.도 큰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지표, 너무너무 중요한 지표, 요거 이제 언제 나오는데 이게 9월 13일날 나옵니다. 9월 13일날. 참고로 여러분께 아셔야 될 게, 이 CPI는 근원 CPI가 있고, 그러니까 근원은 이제 코어예요. 코어 CPI가 있고 그냥 CPI가 있는데, 코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라든지, 여러분, 에너지라든지 또 식료품 그런 것들이 얘네들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코어는. 이 CPI는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CPI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볼게요. 그러면은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지표인 근원, 코어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지수는 어떤 흐름일까? 보시다시피 CPI는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처음으로 꺾였는데, 그럼 코어는 어떨까 보겠습니다. 먼저 CPI입니다. 코어 CPI입니다. 코어 CPI는 어때요? 이미 꺾인 지 좀 됐어요. 그죠, 여러분? 맞습니까? 이미 꺾인 지 좀 됐습니다. 코어는. 다음으로 개인 소비 지출. 이게 이제 두 번째 지표인 PCE죠. 요것도 코어를 보겠습니다. 근원, 코어를 보시면은 어때요? 얘도 마찬가지로 꺾인 지가 좀 됐습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야죠. 그죠? 식품과 에너지가 제외된 코어 CPI와 코어 PCE는 이미 꺾인 지 몇 달 됐어요. 근데 식품과 에너지가 포함된 지표는 이제 한 번 꺾였을 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합니까?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하면 인플레이션은 피크아웃이 확실하다라는 거죠. 뭐 확실까지는 모르겠어도 최소 이미 상당 부분 둔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즉 우리는 앞으로 뭘 체크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체크해야 될 게 뭡니까? 식품과 에너지의 시세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죠? 얘네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네. 얘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물가지표도 올라갈 것이고, 시간차는 있겠지만 떨어지면은 물가도 결국 영향을 받을 테니까요. 그죠, 여러분? 자, 그러면 농산물 및 에너지 가격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가입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6월 중순부터, 이 크루드 오일 사태거든요. 똑같아요, 어차피.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맞습니까? 2달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자, 천연가스입니다. 얘도 6월 중순부터 빠지다가, 6월 초중순부터 빠지다가 7월부터 다시 급등했죠. 왜? 미친 러시아 때문에. 미친 푸틴 때문에 천연가스가 얼마 전에도 신고가를 냈습니다. 노드스트림 가스 공급량을 막 조절하겠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어젠가요? 제가 뉴스를 봤는데, 와, 기가 차더라고요.
이 러시아 새끼들이요 진짜 싸가지가 없는 게 뉴스를 보니까 가스를 태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러시아가. 어이가 없어요. 얘네가, 네, 가스를 태우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 자, 보세요. 가스 태워버리는 러시아. 러시아 천연가스 매일 133억 원어치 태우고 있다. 지금 유럽은 가스가 부족해가지고 난리잖아요. 에너지 대란인데, 이 새끼들은 태우고 있어요. 이 푸틴 미친 새끼 이거 진짜. 와, 정말.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그죠, 여러분들? 네. 너무 화가 나더라고, 이거 보고서. 네, 어처구니가 없어요. 물론 뭐, 걔네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전쟁에서 이기고 싶으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 적군을, 압박을 해야 하는 게 맞죠. 걔네 입장에서는. 예, 근데 그로 인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막 몸살을 앓고 있는데, 참,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 정말. 자, 아무튼, 천연가스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유와 천연가스는 6월 중순부터 하락을 한 게 맞고요. 원유는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2달간 하락을 했고, 이제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이죠. 네. 천연가스는 러시아 때문에 2주 빠지고 재차 급등, 신고가가 나왔다. 자, 그럼 이제 농산물 봅시다. 옥수수 볼까요? 옥수수도 마찬가지. 옥수수는 그러니까 농산물은 좀 빨리 빠졌어요. 5월 중순부터 빠졌어요. 5월 중순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밀 같은 경우에 요거 위트, 그죠? 밀이죠. 밀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5월 중순부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바닥을 헤매는 그런 모습이죠. 농산물은 대체적으로 좀 안정이 됐어요. 옥수수만 좀 반등이 나왔을 뿐이고요. 그죠, 여러분? 네. 주요 농산물은 5월 중순부터 빠졌다.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잘 들어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자, 에너지와 농산물이 포함된 CPI와 PC 지표는 8월 달에 발표한, 그러니까 8월에 발표 나왔던 거는 7월 수치예요. 여러분. 알겠죠? 근데 얘네들은 7월 수치부터 하락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에너지와 농산물이 포함된 게.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에너지 언제부터 빠졌다고 했어요? 6월 중순부터 빠졌거든. 농산물은 5월 중순부터 빠졌어요. 농산물과 에너지 둘 중에서 높은 비중 차지하는 건 에너지입니다. 당연히. 물가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에너지거든요. 근데 6월 중순부터 빠졌던 국제유가, 천연가스. 근데 7월달 수치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즉, 주요 원자재 가격이 CPI와 PC 지표에 영향을 주기까지는 대략 4주 전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다시 볼게요. 유가부터 보겠습니다. 네. 자, CPI가 언제 발표됐다고 여러분들? 7월 10, 자, 정확하게는 볼게요. CPI가 지난번에 발표됐던 게 7월 13일이죠. 7월 13일에 발표했을 때, 잘 보세요. 7월 13일에 발표했을 때는요, 최고가였어요. 근데 8월 10일날 발표했을 때는 드디어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자, 그럼 7월 13일, 8월 10일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7월 13일 대충 이쯤 될 거예요. 그리고 8월 10일 이쯤 되죠. 네. 7월 13일에 발표했을 때는 어땠어요? CPI가 최고가를 찍었어요. 마침 보니까 6월 14일 그때도 최고가네요, 유가가. 맞죠? 딱 정확하게 한 달이죠. 한 달. 맞습니까? 한 달이에요. 그리고 8월 10일에 발표했던 CPI에선 드디어 좀 빠지기 시작했죠. 그죠, 여러분? 8월 10일에 발표했으니까는 대충 7월 10일 전후 보면은 확실히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우리는 추측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뭐 이런 데이터도 없고, 때문에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대략 한 달 정도 텀을 두고서 영향을 받는구나 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추측인 거죠. 그쵸, 여러분들? 근거가 있잖아요. 네. 대략 4주 전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것도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제가 그냥 봤을 적에는 충분히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자, 그러면 9월
9월 13일에 발표된 CPI는 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아니라 8월이죠, 8월. 네. 그죠, 여러분? 네. 맞죠? 8월 중순의 가격 동향을 그러니까 8월 중순이 아니라 기간으로 따지면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의 가격 동향을 살피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이해 안 되신 분들 위해서. 7월 중순 정도에 발표했던 CPI는 신고가였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건 유가 차트입니다, 여러분. 크루드 오일 차트예요. 유가 차트예요. 네. 이때는 신고가였단 말이지. 딱 한 달 전에 신고가였단 말이에요. 이 유가가. 그죠, 여러분들? 네. 잠시만요. 우리 지금 우리 아들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집에서 녹화를 하는 거니까. 8월 달에 발표됐던 CPI는 빠졌어요. 그때 이제 빠지고 있었잖아. 그럼 이제 9월 달에 발표된 CPI, 9월 13일 날 발표된 CPI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 한 달 동안이니까 요때 제가 네모 박스 그려드릴게요. 이때부터 이때까지인 거예요. 이때부터 이때까지의 CPI 그 에너지 하락분이 이제 9월 13일 CPI에 반영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그죠? 다행히도 그 시간대에 그 기간 동안에 이 국제유가 가격은 어때요? 계단식 하락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네. 계단식 하락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6월부터 7월까지의 하락 정도는 아니에요. 6월부터 7월까지의 큰 폭으로 하락하는 정도까지 아니지만, 하락폭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히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분명히 하락을 하긴 했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유가만 가지고 본다면은 천연가스가 문제긴 한데, 유가만 봤을 적엔 확실히 떨어지긴 했어요. 농산물도 마찬가지. 밀 가격 보세요. 이 옥수수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옥수수도 보시면은 어때요? 7월 중순, 8월 중순까지는 얘는 조금 그때 좀 애매합니다. 얘는 애매한데 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밀 같은 경우에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어때요? 완만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9월 13일에 발표된 CPI는 이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의 가격 동향을 살펴본 결과 하락할 가능성이 일단은 좀 높은 것으로, 예. 유가 및 농산물 가격 추이를 보면 9월 CPI는 또한 살짝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임. 일단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9월 22일 날 이제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입니다. 이 결과, 여기서 이제 금리가 결정이 되는 건데, 9월 13일 날 나오는 CPI 지표 결과에 따라서 50bp냐 75bp냐가 정해질 거예요. 즉 지수가 상승을 하느냐 혹은 급락을 하느냐가 정해집니다. 만약에 75bp를 하게 되면 경제에 정말로 큰 부담이 될 거예요. 왜? 역사상 여러분들 자이언트 스텝 75bp를 연속으로 3번 올렸던 적은 없거든요. 이건 저번에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유명한 경제학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하는 것만으로도 경제에 큰 부담을 준다. 근데 지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면 이건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제가 뭐 이코노미스트는 아니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쪽 방면으로 방식한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위험한 거겠죠. 당연히 경제 부담이 되는 거겠죠. 네. 사실 이런 시점에서 금리 올리면 좋을 건 없잖아요. 주식시장 입장에서 좋을 건 없단 말이에요. 돈을 빨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그잖아요. 네. 당연히 안 좋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증설한다고 이제 자기 오롯이 회사 돈으로 투자하고 증설하는 기업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대출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출이자 비용도 일단 올라가게 되는 것이겠고, 뭐 여러모로 안 좋은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가게도 마찬가지. 가게도 이자 부담 드러나는 것이고 여러모로 안 좋죠. 예.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FOMC가. 정말 중요한 건데, 일단 CPI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파월이 강조했었던 어떤 거? 연속성. 지표 연속성. 누가 보도 그렇잖아요. 겨우 한 달 하락한 것만 가지고서 야, 인플레 꺾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다. 최소 2달은 꺾여야 야, 좀 꺾인 건가?
기대 좀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달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시기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가격 동향을 살펴본 결과 장담할 순 없지만 CPI가 살짝 떨어질 가능성은 일단 높아 보인다. 그래서 개인적 소견으로는 CPI 추가 하락 및 50bp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CPI 수치만 정말 지난달 대비 또 떨어지게 나온다라면은 이게 이제 9월 13일이잖아요. 9월 22일 FOMC 회의까지도 잘하면 상승 랠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이제 기술적 분석이에요. 네. 일단은 우리 이 나스닥 지수를 봤을 적에는 21선에서 저항받은 거죠. 차트만 봤을 적에는 충분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였어요. 전 개인적으로는 PC가 잘 나올 거라 생각을 했고, PC가 잘 나오면 파월이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매파 발언을 하면서 이 PC 지표가 잘 나온 거를 살리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21선이 저항선으로 그냥 작용을 했던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었는데 어쨌거나 뭐 결과적으로 보면 빠졌고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납득은 되죠. 21선 저항선이니까 21선은 중요한 이평선이기 때문에 저항선도 되고 지지선도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자리 이해는 돼요. 아 그랬구나. 좀 과하게 빠진 건 사실이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월이 어떤 새로운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요. 모두가 몰랐던 정말 깜짝 놀랄만한 쇼킹한 발언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네, 기존의 연준 위원들과 똑같은 스탠스의 그런 어떤 발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냥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많이 올랐으니까 한번 증시가 피로도도 많이 쌓였을 테니 한번 쉬어갈 타이밍에 마침 이 파월의 연설이 조정의 빌미가 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는 기술적 관점에서의 이 나스닥 지수는 사실 딱 이제 많이 빠졌는데 차라리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따른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높아진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11,990포인트에서 12,100포인트 부근 여기서 저는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가격대가 어떻게 되냐면 11,950에서 12,100이 여기에요. 여기 제가 선 그어놨죠. 자, 선 그어놨습니다. 여기에 뭐냐면 맥점입니다. 자, 과거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은 과거에 여기서 저항받고 여기서 저항받고 돌파한 다음에 여기서 지지받고 그 전에 보시면 여기서 또 저항받고 여기도 저항받고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한참 있다가 이제 빠지면서 올해 4월달부터 해서 이 가격대에서 한번 지지받고 이탈하면서 또 저항받고 또 저항받고 여기 맥점이 두 개나 있다 보니까 돌파 지지 계속 하다가 나중에 다시 이탈했죠. 반등 나오니까 또 여기서 또 저항받고 빠졌고 자 돌파 나오면서 여기서 돌파했다가 또 지지받고서 또 올라간 거야. 역시나 여기 맥점 맞죠. 그럼 이번에도 오랜만에 떨어졌잖아요. 한 번에 이거를 이탈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극히 낮다. 제가 보는 관점은 뭐예요? 이번에 여기 빠지더라도 이 부분에서 12,100이 될지 혹은 11,950이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건 저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가격대 전후로 지지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매우 높습니다. 네. 여기까지 안 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네. 바로 튀어오를 가능성도 저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빠져도 살짝? 정말 살짝? 정말 살짝? 12,100포인트 언저리까지 네. 그러니까 빠져봤자 0.3%에서 4% 전후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 증시는 어떻게 될까?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코스닥입니다. 자, 4월달 이후로 제가 미증시가 3% 이상 급락을 했을 때에 우리 코스닥 지수의 사례를 제가 쫙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 매일매일 요거를 미증시가 빠질 때마다 나스닥이 빠질 때마다 저는 기록을 합니다. 빅데이터죠. 보시면 3%에서 3% 이상 하락을 했을 때입니다. 제가 모아놨는데 자 보시면 일단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보시나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아주 선방했었던 때고요. 녹색으로 표시된 거는 오히려 나스닥보다 우리가 더 많이 빠졌을 때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시초가부터 볼게요. 시초가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어때요? 대충 1%대. 네. 1%대에 전후에 1.3%에서 5% 전후에 개파락 출발이 대부분이고요. 맞죠? 저가 같은 경우에는 2%는 기본적으로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2%는 기본적으로 빠지고, 그리고 최저가는 어떻게 돼요? 정말 많이 빠질 때는 3% 이상까지도 빠진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았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가끔 빠진 경우도 있긴 했었는데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종가죠. 종가는 어땠어요? 0.3%, 0.5%, 0.9%, 0.6, 0.4, 0.9. 오히려 나스닥이 4%, 3%, 4%, 공포의 마사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급락을 하고 나니까 어때요? 오히려 코스닥은 상당히 잘 버텨왔었다라는 거죠. 100%는 아니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그죠, 여러분? 이거 보니까 조금 기대가 되죠? 이래서 사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공부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엄청 무섭거든. 근데 이렇게 사례를 찾아보고 뒤져보면은 뭔가 발견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 그죠, 여러분?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우리가 나스닥보다 정말 더 많이 빠졌던 사례.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이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5월 10일 날 뭐였어요? CPI가 물가지표죠. 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CPI가 하락했어요. 컨센서스보다 더 많이 빠졌고요. 또 6월 13일에도 많이 빠졌죠. 이때도 마찬가지 CPI입니다. 맞죠, 여러분? CPI가 빠졌을 때, CPI가 급락을 했을 때는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괜찮았다.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지금은 물가지표가 오히려 잘 나온 상황 아닙니까? PCE가, 그죠? PCE가 잘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우자, 이 말이야. 그럼 어때? 확률이 더 올라갔지. 잘 버틸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갔죠? 그죠, 여러분? 운 좋으면은 1% 컷. 1% 전후에서 버텨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시는 분들 1번 눌러보겠습니다. 1번.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거, 네, 좀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해되신 분들은 1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해되세요? 늦은 시간이어가지고, 네. 대답하는 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긴 한데, 그죠? 우리 유튜브도 대답해주시고, 유튜브 애님들 대답해주시고, 제가 이 늦게까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아요. 이렇게. 대답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어차피 녹화를 할 거니까요. 자, 그래서, 대략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사례 분석 결과, 내일 월요일 아침에 790포인트 부근에서 일단 개파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많이 빠지면 2% 정도 생각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우리 코스닥 지수가, 여기가 지지라인 때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보시면 우리 코스닥이 이때 제 리딩 들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무료 카톡방에서. 그때 제가 정확하게 우리 맥점이 783에서 784분이 전 맥점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무료방에서. 역시나 거기서 딱 지지받고 올라왔었잖아. 이번에도 마찬가지. 여기 지지 봅니다. 네. 이번에 저는 여기서 지지 가능성이 제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그리고 뭐 깨질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확률상 전약 후강, 즉 아침에는 개파락 출발했었다가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들어올리는 패턴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장담할 수는 없지만 주식이 어차피 확률 게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확률 게임.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 국내 증시 입장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국내 증시에서. 자, 추석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분석해드린 바가 있어요. 추석 전후로 크게 빠질 수 있다. 실제로 제가 2018년도부터 작년까지 추석 전후로 코스닥 패턴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급락은 무조건 있었습니다. 무조건 있었습니다. 급락은. 예, 하락은 뭐 하락이 그냥 일반 하락일 때도 있었고 급락일 때도 있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근데 추석 전에 빠질 확률은 50%였고요. 추석 이후에 급락 확률은 100%. 즉 추석 이후에는 무조건 빠졌어요.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단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더라고.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닥 지수를 보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볼 텐데요. 네. 추석 제가 2018년도부터 보겠습니다. 추석이 언제냐면은 이때 9월 24일에서 9월 25일 그때가 이제 평일
평일인데 빨간 날이었을 때입니다. 2018년 9월 24일에서 9월 25일이에요. 9월 24일, 9월 25일. 이때가 추석이었습니다. 추석 이후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떡락을 했죠. 그죠? 추석 이후로 떡락했습니다. 자, 이때가 추석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 보겠습니다. 2019년도는 추석이 9월 12, 13. 2019년도는 9월 12, 13이었어요. 9월 12, 13. 9월 12, 13.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때였었는데, 네. 이제 무역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이미 지수가 너무나 많이 빠진 상태였었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빠진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추석 전에 이미 반등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낙폭과에 따른. 그래서 추석 전에 안 빠졌고요. 추석 이후에 반등 나오던 이후에 자연스럽게 조정 가는 거죠. 요거는 뭐 사실상 뭐 추석 이후에 빠졌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추석 때문에 빠졌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 계단식 조정, 네, 그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쨌거나 빠지긴 빠졌으니까 추석 이후에 조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추석 전에도 살짝 빠지긴 했어요. 살짝. 추석 전에 살짝 빠졌죠. 이렇게 살짝 빠지고서 반등 나온 다음에 추석 이후에 다시 한 번 빠진 겁니다. 그죠? 그냥 계단식 상승 파동의 하나였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였고요. 다음은 2020년도를 보겠습니다. 2020년도는 10월 1일, 2일입니다. 2020년도는 10월 1일과 2일인데, 자, 보겠습니다. 이때죠. 그때 장 쉬었으니까 이제 10월 5일부터 장이 열리는 거예요. 이때가 추석 때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돼요? 이때는 추석 전에도 떡락을 했고, 추석 이후에도 반등 나오다가 또 떡락을 했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죠? 즉, 결론을 내보면은, 추석 이후에는 반등 살짝 나오다가 떡락. 자, 동그라미 친구 한번 볼게요. 반등 살짝 나오다가 떡락, 여기.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추석 이후에, 마찬가지죠? 반등 살짝 나오다가, 또 떡락. 잘 자냐? 잠시만요. 잘 거야? 잠시만, 아빠 지금 하고 있대. 아빠 금방 가서 인사할게. 금방 가 있어. 떡락했죠, 그죠? 네. 그리고 그 전에도 여기죠, 그죠? 네, 추석 좀 지나고 나서 떡락. 그죠, 여러분? 패턴이 지금 3년 연속으로 3년 연속으로 지금 똑같은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추석이 끝나고 나서 살짝 올라가다가 떡락이었었어요. 자, 그러면 2022년 네, 2022년 올해 추석은 언제예요, 여러분들? 올해 추석 언제입니까? 9월 9일부터 9월 12일입니다. 이게 어떤 이벤트가 있어요? 9월 13일 날 CPI 발표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 날 FOMC 회의가 있습니다. 패턴만 보면 너무 두렵죠? 정말로 CPI가 만약에 우리 예상을 깨고서 CPI가 전월 대비 하락을 하지 않고 플랫하거나 아니면 똑같거나 내지는 올라갔다! 그러면 뭐 폭락이 분명하고요. 그렇게 이거 CPI가 안 좋게 나오면은 FOMC 회의에서 75bp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또 폭락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전까지도. 정말 공포에 추석 끝나고 완전 개폭락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죠, 여러분들? 9월 13일 CPI가 정말 분수령이 될 거예요. 이게 잘 나오면은 FOMC 회의까지, 야, 이번에는 진짜 지표가 2달 연속으로 꺾였으니까 금리 인상 금리 50bp 인상 가능성이 좀 높아졌겠구나 하면서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안 나오게 되면 폭락인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표가 좋게 나왔다. 9월 13일 지표 CPI가 좋게 나왔다. 그럼 말씀드린 대로 9월 22일 날 있는 FOMC에서 50bp 가능성이 높아진 사실이에요. 왜? 파월이 지표를 보겠다고 했으니까. 참고하겠지. 그죠? 그러면은 22일까지 만약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 올라갈까요? 아니죠. 말씀드렸죠, 제가. 추석 이후엔 무조건 폭락했다고. 9월 20일까지 만약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급반등이 나왔으면 금리 인하를 발표하는 순간 시장은 또 폭락할 수 있다. 왜? PCE 지표가 또 남아있고 다음 FOMC 회의에 대한 또 우려가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렇게 될 거예요. 당분간. 이번에도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어때요? PC지표 발표 전까지 올랐고, 반등 나오면서 발표하고 나서 떡락했잖아요. 물론 잭슨홀 미팅도 있었지만은, 원래 실적 발표하기 전에 미리 주가 올랐으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면, 발표하면서 떡락을 하는 거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제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이거예요. 뭐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네. 결론. 네. 9월 13일 CPI 시나리오. 시나리오. (9월 13일) CPI가 좋게 나올 경우, 안 좋게 나올 경우, 전월 대비 상승, 전월 대비 하락. 좋게 나올 경우에는 9월 22일 FOMC 회의까지 50bp 인상 기대감으로 계란식 상승 가능. 안 좋게 나오면은 9월 22일 FOMC 회의까지 75bp 인상 우려로 개폭락. 네. 죽었다고 복창. 오케이? 이 두 가지 시나리오. 그리고 어찌됐건 그리고 계단 상승하고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후엔 기대감 소멸로 다시 폭락. 네. 결과적으로 뭐예요? 어쨌거나 20일 전으로는 폭락한다.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20일 전으로 폭락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9월달은 힘든 장이 될 거예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네, 중간 과정이 약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9월 말은 힘들 것이다. 결론은 뭐다? 9월 말이 힘들다. 9월 말은 힘든 장이 될 것이다. 될 가능성이 높다. 네. 높고, 리스크 관리, 주식 비중, 축소, 네. 필수가 될 것이다. 제가 내린 결론이 요겁니다. 네. 이거 결론 내느라 한 2-3시간 동안 계속 분석했거든요. 일단은 뭐 우리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월요일은 기대를 해볼 만해요. 월요일은 반등 가능성이 일단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마시고 월요일 초반에 뭐 한 최대 많이 빠지면 2%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고 보긴 합니다만은 물론 틀릴 수 있어요. 전 신이 아닙니다. 네. 다만 이때까지 제 시황 적중률은 매우 높았다라는 점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월요일은 투매가 나오더라도 좀 버텨보실만 하다. 아침부터 투매에 동참하기보다는 차라리 오후까지 버텼다가 그죠? 비중을 줄이더라도 오후까지 버텼다가 줄이는 게 맞고 네. 만약에 결과가 되게 좋다, 외국인도 많이 사고 좋다 그러면은 뭐 화요일까지 한번 버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좀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벌써 지금 자정이 넘었네요. 자,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고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고 이번 주에 대응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닫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